여보, 우리 상가가 경매로 넘어갔어요. 그날 저는 법원 복도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67세,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평범한 가장이었던 제가 경매라는 단어를 입에 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지요. 얼마예요? 아내의 목소리도 갈라져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인생 다이어리에 찾아와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8억 9천만 원이요. 16억에 샀던 상가가 전화기 너머로 아내가 주저앉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역시 복도 벤치에 털썩 앉아야 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버렸거든요. 제 이름은 김경호입니다. 올해로 67이에요. 평생 중견기업 경리부에서 일했고 성실함 하나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다고 자부했습니다. 40년 가까이 한 직장을 다니며 퇴직금 4억 원을 받았어요. 적지 않은 돈이었죠. 아내와 저는 그 돈으로 편안한 노후를 보낼 계획이었습니다. 2022년 3월 정년퇴직을 했어요. 63세였습니다. 처음 며칠은 좋았어요. 알람 없이 일어나고 출근 준비에 쫓기지 않는 아침.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떠도 할 일이 없었어요. TV를 보다가도 신문을 읽다가도 자꾸만 불안해졌습니다. 이렇게 그냥 늙어가는 건가? 아내도 걱정이 많았어요. 여보,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자식들한테 손 벌릴 수도 없고. 그녀의 눈빛에서 불안이 보였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퇴직금 4억 원과 평생 모은 돈을 합쳐도 10년, 아니 길어야 15년이면 바닥날 금액이었어요. 그 후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밤마다 그런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평택에 삼성이 100조 원을 투자한대요.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제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반도체 공장 6개를 추가로 건설하며 수만 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입니다. 100조 원. 그 숫자가 제 가슴을 두드렸어요. 삼성이라는 이름이 주는 신뢰감도 컸고요. 화면 속 평택 고덕신도시는 거대한 크레인들로 가득했습니다. 건설 현장 곳곳에서 일용직 근로자들이 북적였고 주변 식당들은 발 디딜 틈이 없어 보였어요. 저곳이라면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마침 고등학교 동창 진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경호야, 너 평택 고덕신도시 아나? 거기 상가 투자하면 대박이야. 상가 투자? 응. 나도 8억짜리 하나 계약했어. 삼성 직원들이 매일 몰려들 거 아냐. 임대료 받으면 연금처럼 매달 수입이 들어온다고. 진수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너 퇴직금 받았잖아. 이런 기회 놓치면 평생 후회해.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밤새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검색창에 평택 고덕신도시 상가를 쳤어요. 화면에는 자극적인 제목들이 줄지어 나타났습니다. 일용직의 성지, 하루 6만 명 몰려든다. 월세 90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폭등. 투자자들 발길 이어져. 기사마다 희망적인 전망뿐이었어요. 여보, 나 상가 투자 한번 해볼까 해요.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상가요? 우리가 그런 거 해본 적도 없는데. 삼성이 투자하는 곳이에요. 매달 임대료 들어오면 연금처럼 쓸 수 있대요. 아내는 망설였지만
저는 이미 마음이 기울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평택으로 향했어요. 직접 눈으로 보고 싶었거든요. 고덕신도시 현장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거대한 크레인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고 공사 소음이 사방에서 울려 퍼졌어요. 새벽부터 일용직 근로자들이 줄을 서 있었고 식당마다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여기라면 정말 될 것 같은데 가슴이 뛰었어요. 부동산 중개소에 들어갔습니다. 사장님, 지금이 기회입니다. 삼성 공장 가동되면 가격이 2배는 뛸 겁니다. 젊은 직원이 자신 있게 말했어요. 이 상가는 1층 대로변이고요. 전용 12평짜리 2개입니다. 보수적으로 잡아도 월 600만 원 이상 임대료가 나올 거예요. 가격은요? 총 16억 원입니다. 16억.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매달 600만 원씩 들어온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대출은 어떻게 되나요? 75% 가능합니다. 12억 원 대출 받으시면 되고요. 월 이자는 350만 원 정도예요. 그래도 순수익이 250만 원은 남죠. 계산이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계약하려고요. 정말 괜찮을까요? 삼성이 투자하는 곳인데 뭐가 문제겠어요. 우리도 이제 건물주 되는 거예요. 2022년 5월 저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16억 원. 제 손은 떨렸지만 가슴은 설렜어요. 이제 우리도 매달 연금 받듯 살 수 있겠구나. 그런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 희망이 얼마나 무서운 함정인지를. 반도체 경기 둔화, 삼성전자 투자 계획 재검토. 2022년 여름 뉴스에서 흘러나온 그 한마디에 저는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여보, 방금 뭐라고 했어요? 아내가 놀란 얼굴로 물었어요. 아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손끝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재검토? 설마. 그냥 일시적인 거겠지.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삼성 같은 대기업이 100조 원 투자 계획을 쉽게 바꿀 리 없다고요. 하지만 뉴스는 연일 불안한 소식만 쏟아냈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수요 급감, 중국 경기 침체로 반도체 시장 한파, 매일 아침 휴대폰으로 뉴스를 확인하는 게 두려워졌어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그해 가을, 드디어 상가가 완공됐어요. 여보, 오늘 상가 보러 갈까요? 아내와 함께 처음 상가를 방문한 날, 저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어요. 반짝이는 타일, 깨끗한 벽, 높은 천장. 모든 게 새 것이었습니다. 와, 정말 깨끗하네요. 아내가 감탄했어요. 그러게요. 여기서 장사하면 대박 나겠어요. 저도 웃으며 말했지만 마음 한편이 불안했습니다. 상가 주변이 너무 조용했거든요. 분명 뉴스에서는 수만 명이 몰려든다고 했는데 거리는 텅 비어 있었어요. 새로 지은 상가 건물들만 줄지어 서 있을 뿐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직 공장이 본격 가동 안 돼서 그런가 보다. 애써 그렇게 생각했어요. 11월부터 임차인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에 임대 의뢰를 넣고 인터넷 카페에도 광고를 올렸어요. 1층 신축 상가, 깔끔한 12평, 권리금 없음, 즉시 입주 가능. 처음엔 자신 있었습니다.
새 건물의 1층이고 위치도 나쁘지 않으니까요. 하루가 지났어요.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문이 한 통 없었어요. 매일 휴대폰을 손에 쥐고 기다렸습니다. 벨이 울릴 때마다 가슴이 뛰었지만 대부분 보험 세일즈나 대출 광고였어요. 왜 아무도 연락을 안 하는 거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12월 어느 날 부동산 사장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사장님, 우리 상가 문의 들어오는 거 없나요? 아, 사장님. 요즘 상가 시장이 너무 어렵습니다. 임대료를 좀 낮춰보시는 게 어떨까요? 낮춘다고요? 네. 지금 고덕 쪽이 생각보다 공실이 많아서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공실이 많다고요? 그럼 제가 계산했던 월 600만 원 임대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대출 이자만 월 350만 원인데. 그때 또 다른 뉴스가 터졌습니다. 삼성전자, 평택 피오 공장 건설 일시 중단 결정. 일시 중단. 그 네 글자가 제 심장을 얼려버렸어요. 여보, 이거 봐요. 삼성이 공장 건설 중단한대요.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시 중단이니까 잠깐 미루는 거겠죠. 제 목소리도 떨렸어요. 그래도 곧 다시 시작할 거예요. 삼성이 어디 가겠어요. 하지만 제 속은 불안으로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저는 상가 주변을 직접 둘러봤어요. 충격이었습니다. 제 상가뿐만 아니라 주변 건물들이 거의 다 비어 있었어요. 셔터가 내려진 상가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마치 유령 도시 같았어요. 이상하다. 분명 사람들이 몰려든다고 했는데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상가는 너무 많은데 사람은 너무 적었어요. 2023년 새해가 밝았지만 저희 집 분위기는 무겁기만 했습니다. 매달 대출 이자 350만 원이 빠져나갔어요. 관리비도 두 매장 합쳐 50만 원씩 나갔고요. 월 400만 원. 임대료는 한 푼도 안 들어오는데 돈만 나가는 거예요.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매달 몇백만 원씩 줄어드는 숫자를 보면서 저는 밤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여보, 이러다 우리 망하는 거 아니에요? 아내의 목소리에 공포가 묻어났습니다. 괜찮아요. 임차인만 구하면 돼요. 하지만 저도 확신이 없었어요. 1월 말 드디어 첫 번째 임차인이 나타났습니다. 사장님, 여기서 치킨집 해보려고 하는데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분이었어요. 오, 그래요? 좋죠. 반가워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런데 임대료가 좀 부담이 되네요. 월 150만 원 정도면 어떨까요? 150만 원이요? 제가 기대했던 금액은 300만 원이었어요. 절반밖에 안 됐습니다. 요즘 장사가 어려워서요. 더 드리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럼 170만 원은 어때요? 150이 한계입니다. 다른 데도 알아봐야 해서요.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받는 게 안 받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계산해 보니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임대료 150만 원에서 대출이자 350만 원과 관리비 50만 원을 빼면 매달 250만 원씩 적자였어요. 나머지 한 매장은 여전히 비어 있었고요. 여보, 이거 정말 큰일인데. 아내가 통장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임차인 한 명만 더 구하면 돼요. 조금만 참아요. 하지만 두 번째 매장은 석 달이 넘도록 비어 있었습니다. 그 석 달 동안 저희는 매달 250만 원씩 적자를 메워야 했어요. 4천만 원짜리 퇴직금 중에서 750만 원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봄이 왔어요. 거리의 벚꽃은 아름다웠지만 저는 그걸 즐길 여유가 없었습니다. 매일 부동산에 전화했어요. 사장님, 우리 상가 문의 없나요? 아직이요. 요즘 정말 안 돼요. 그 대답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4월 중순 두 번째 임차인이 나타났어요. 미용실 하려고 하는데요. 30대 여성분이었습니다. 얼마 생각하세요? 월 120만 원이요. 120만 원이요? 너무 낮은 거 아닌가요? 여기 사람이 별로 없어서요. 더는 못 드려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죠. 120만 원이라도 받아야 했어요. 이제 두 매장에서 임대료가 들어왔습니다. 월 270만 원. 하지만 대출 이자와 관리비로 400만 원이 나갔어요. 여전히 매달 130만 원씩 적자였습니다. 여보, 이러다 우리 정말 끝나는 거예요? 아내가 울먹였어요. 아니에요. 삼성 공장 가동되면 달라질 거예요. 하지만 제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여름이 왔어요. 치킨집 사장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죄송한데요. 장사가 너무 안 돼요. 그분의 얼굴은 수척했어요. 임대료 좀 깎아주실 수 없을까요? 얼마나요? 100만 원으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면 나가야 할 것 같아요. 100만 원, 50만 원을 더 깎아달라는 거였어요. 사장님, 저도 힘듭니다. 저도 힘들어요. 하루에 손님이 10명도 안 와요. 이러다 망해요.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가시면 다시 공실이 되니까요. 이제 두 매장에서 220만 원이 들어왔어요. 적자는 월 18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밤마다 잠 못 이루는 날이 계속됐어요. 아내와 마주 앉아도 말이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결국 돈 이야기로 끝나니까요. 여보, 우리 너무 성급했던 걸까요?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후회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지만 후회는 끊임없이 밀려왔거든요. 왜 그때 계약했을까? 왜 더 신중하게 알아보지 않았을까? 스스로를 자책하는 밤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2024년 초, 저를 완전히 무너뜨린 뉴스가 나왔어요. 삼성전자 평택 공장 재가동, 시기 미정. 기약 없어. 기약 없어. 그 세 글자가 제 심장을 멈추게 했습니다. 여보, 이거 봐요. 아내가 휴대폰을 떨며 보여줬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보, 미용실도 나간대요. 2024년 봄 아내의 전화를 받은 순간 저는 배달 중이던 오토바이를 길가에 세워야 했습니다. 뭐라고요? 미용실 사장님이 다음 달에 나가신대요. 손님이 없어서 못 버티겠다고.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알겠어요. 집에 가서 얘기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이제 두 매장 중 하나가 또 비는 거예요. 월 120만 원 임대료마저 사라지는 겁니다. 집에 돌아가니 아내가 식탁에 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여보, 이제 어떡해요?
적자가 더 커지잖아요. 저는 아내 옆에 앉았습니다. 임차인 다시 구하면 돼요. 구할 수 있을까요? 몇 달씩 걸렸잖아요. 맞는 말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치킨집 임대료 100만 원, 대출 이자 350만 원, 관리비 50만 원, 매달 300만 원씩 적자였어요. 1년이면 3,600만 원. 손이 떨렸습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했어요. 2,800만 원. 석 달이면 바닥나는 금액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망하는 거예요? 아내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어요. 아니에요. 방법을 찾아야죠. 하지만 저도 무슨 방법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미친 듯이 임차인을 구했어요. 부동산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우리 상가 임대료 90만 원으로 낮출게요. 90만 원이요? 그래도 요즘 워낙 안 돼서 80만 원요. 그것도 안 되면 70만 원도 괜찮아요. 절박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연락은 없었어요. 5월이 왔어요. 치킨집 사장님이 또 저를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정말 죄송한데요. 그분의 표정에서 이미 답을 알 수 있었어요. 나가시려고요? 네. 더는 못 버티겠어요. 하루 매출이 10만 원도 안 나와요. 그럼 임대료를 더 낮춰드릴게요. 80만 원은 어때요? 사장님, 임대료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 사람이 없어요. 완전히 죽은 동네예요. 그분이 나간 후 저는 빈 상가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햇빛이 유리창을 통해 들어왔지만 제 주변은 어둡기만 했어요. 이제 두 매장 모두 빈다. 그 생각만으로도 숨이 막혔습니다. 6월부터 두 매장 모두 공실이 됐어요. 임대료 수입은 0원. 대출 이자와 관리비로 월 400만 원씩 나갔습니다. 통장 잔고는 빠르게 줄어들었어요. 2,800만 원이던 잔고가 한 달 만에 2,400만 원이 됐고 다음 달엔 2천만 원, 그 다음 달엔 1,600만 원. 여보, 이러다 우리 완전히 거덜나요. 아내가 통장을 보며 울었어요. 저도 울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울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무렵 주변에서 무서운 소식들이 들려왔어요. 고덕신도시 상가 경매 급증, 투자자들 줄파산. 제가 아는 진수 형도 연락이 끊겼어요.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다른 친구를 통해 들으니 진수 형도 경매로 상가를 잃었다고 했어요. 나도 그렇게 되는 건가? 밤마다 그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7월 어느 날 은행에서 전화가 왔어요. 고객님, 대출 이자가 3개월째 연체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곧 입금할게요. 다음 주까지 정리 안 되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제발. 죄송합니다만 더는 어렵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주저앉았어요. 법적 조치. 그 말의 의미를 너무 잘 알았습니다. 경매라는 뜻이었어요. 여보, 은행에서 뭐래요? 아내가 불안한 얼굴로 물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을 끄고 어둠 속에서 생각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평생 성실하게 살았어요. 법 어긴 적도 없고 남 속인 적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금 더 나은 노후를 원했을 뿐인데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다음 날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집 팔아야 할 것 같아요.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집을요? 우리 30년 산 집을요? 대출을 갚으려면 방법이 없어요. 여보, 아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이 집에는 우리의 모든 추억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던 거실, 명절 때마다 온 가족이 모이던 식탁, 손주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부르던 방. 그 모든 걸 포기해야 했어요. 8월 초 부동산에 집을 내놓았습니다. 시세가 얼마나 될까요? 요즘 집값이 많이 떨어져서요. 5억 정도 예상됩니다. 5억이면 12억 대출을 갚고 나면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집은 팔리지 않았습니다. 2달이 지났어요. 여전히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통장 잔고는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800만 원, 400만 원, 100만 원. 9월 어느 날 우편물이 왔어요. 법원에서 온 등기 우편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봉투를 뜯었습니다. 경매 개시 결정 통지서. 그 글자를 보는 순간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괜찮으세요? 아내가 놀라 달려왔어요. 이게 뭐예요? 아내가 서류를 보더니 같이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어떡해요? 둘이서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말없이 그저 서로를 붙잡고. 그날 밤은 가장 길고 어두웠습니다. 아내가 옆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눈물을 참으려 했지만 결국 흘러내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조용히 소리 없이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감정평가사가 상가를 보러 왔어요. 젊은 남자였는데 냉정하게 상가를 둘러봤습니다. 감정가는 14억 원 정도로 나올 것 같습니다. 14억이요? 16억에 샀는데 요즘 고덕 상가는 다 그래요. 그나마 경매에서는 더 낮게 나갈 겁니다. 얼마나요? 10억도 안 될 수 있어요. 기대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감정평가사가 간 후 저와 아내는 빈 상가에 앉아 있었어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여보, 응? 우리 정말 어떻게 되는 걸까요? 모르겠어. 그때 아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차갑게 식은 손이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함께니까. 그 말에 저는 눈물이 터져 나올 뻔했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저를 위로하는 아내에게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밖에는. 첫 번째 경매일이 다가왔습니다. 감정가 14억 원. 전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어요. 혹시 14억에 팔리면, 아니면 13억이라도. 희망과 불안 사이를 오가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경매 당일 아침, 여보, 같이 갈까요? 아내가 물었어요. 아니에요. 혼자 갈게요. 혼자 가고 싶었습니다. 마지막 순간만큼은 제 눈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았거든요. 법원 경매 법정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로 붐볐어요. 날카로운 눈빛의 투자자들, 공부하러 온 듯한 사람들, 그리고 저처럼 절박한 표정의 사람들. 사건 번호 2024 타경 1234호 평택시 고덕동 상가
감정가 14억 원으로 경매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입찰 마감하겠습니다. 잠시 후 담당자가 입찰서들을 확인했습니다. 입찰자 없음. 유찰입니다. 유찰. 한 명도 입찰하지 않은 거예요. 법정을 나서는 제 다리는 휘청거렸습니다. 아무도 사지 않는다고? 집에 돌아가자 아내가 달려나왔어요. 어떻게 됐어요? 유찰됐어요. 유찰이요? 그럼 다음 경매까지 기다려야 해요. 두 번째 경매도 유찰됐습니다. 세 번째 경매에서는 최저가가 8억 9,600만 원으로 떨어졌어요. 16억에 산 상가가 9억도 안 되는 가격에 나온 겁니다. 그날도 저는 법정에 갔습니다. 입찰 마감하겠습니다. 이번엔 입찰자가 있었어요. 최고가 입찰자 8억 9,700만 원. 김을동. 탕.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순간 제 인생도 함께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16억 원에 산 상가가 8억 9,700만 원에 팔렸습니다. 7억 원이 넘는 손실이었어요. 거기에 그동안 메웠던 이자와 관리비까지 합치면 실제 손실은 8억 원이 넘었습니다. 법원을 나서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어떻게 집에 가서 아내에게 말해야 하나. 집에 도착했어요. 문을 열자마자 아내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아는 눈빛이었어요. 여보, 상가가 경매로 넘어갔어요. 얼마예요? 8억 9,700만 원이요. 아내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8억 9천만 원이라고요? 우리가 16억에 샀는데.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여보, 대출은 어떻게 갚아요? 이제 어떻게 살아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경매가 끝나고 정산을 해보니 12억 원 대출 중 3억 5천만 원이 남아 있었어요. 결국 집을 팔았습니다. 5억 2천만 원에 대출 3억 5천만 원을 갚고 중개 수수료와 세금을 내고 나니 손에 쥔 돈은 1억 원 정도였어요. 평생 모은 4억 원은 모두 날아갔고 30년 살던 집마저 잃었습니다. 이사하는 날, 짐을 다 싸고 나서 저는 빈 집을 돌아봤어요. 아이들이 뛰어놀던 거실, 온 가족이 모여 밥 먹던 식탁, 손주들이 뛰어오르던 소파, 모든 게 추억이었습니다. 여보, 가요. 아내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어요. 네, 가요. 문을 닫는 순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새로 구한 월세 집은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60만 원짜리 투룸이었어요. 30년 살던 넓은 집에서 작은 투룸으로 짐을 풀며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직 건강하잖아요. 맞아요. 건강하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하지만 67, 65이라는 나이에 다시 시작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경비 일을 알아봤어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67입니다. 아, 저희는 65세까지만 받아요. 문전박대였습니다. 편의점도 알아봤어요. 야간 근무 가능하세요? 네, 가능합니다. 체력이 받쳐주실까요? 서서 일하는 거라. 결국 거절당했어요. 한 달을 헤맸습니다. 40군데가 넘는 곳에 문의했지만 번번이 나이 때문에 거절당했어요. 여보, 나 배달일 해볼까 해요.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배달이요? 오토바이 타는 거요? 네. 젊었을 때 조금 타봤어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괜찮아요. 조심히 할게요. 사실 두려웠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오토바이를 타는 거니까요. 배달앱에 등록하고 중고 오토바이를 샀어요. 150만 원짜리 낡은 스쿠터였습니다. 첫날 배달을 나갔을 때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에서 땀이 흘렀어요. 사고 나면 어떡하지? 첫 주문이 들어왔어요. 치킨 한 마리. 음식점에서 음식을 받아 오토바이에 실었습니다. 천천히 출발했어요. 젊은 배달원들이 쌩쌩 지나갔지만 저는 느릿느릿 갈 수밖에 없었어요. 배달 늦네요. 빨리 와주세요. 손님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곧 도착합니다. 도착해서 음식을 전달했어요. 손님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요? 음식 다 식었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첫날 10건을 배달했어요. 벌어들인 돈은 4만 원. 몸은 너무 아팠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고 다리는 후들거렸어요. 집에 돌아오니 아내가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보, 많이 힘들었죠?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온몸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거든요. 아내도 일을 시작했어요. 가사 도우미 일이었습니다. 남의 집 청소를 하러 다니는 거예요. 여보, 나도 일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요? 청소 일이요. 괜찮아요.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하지만 그녀의 손은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세제 때문에 피부가 트고 있었습니다. 여보, 손 좀 봐요. 약 발라야겠어요. 괜찮아요. 이 정도는 65의 나이에 남의 집 청소를 하러 다니는 아내를 보며 제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잘못 판단해서 이렇게 됐는데 밤마다 자책했습니다. 몇 달이 흘렀어요. 저는 하루 20건 정도 배달했습니다. 많이 벌 때는 하루 7만 원, 적게 벌 때는 4만 원. 한 달 평균 130만 원 정도 벌었어요. 아내는 한 달에 80만 원 정도 벌었고요. 거기에 기초연금 50만 원을 합치면 총 260만 원. 월세 60만 원을 내고 나면 200만 원으로 두 사람이 살아야 했습니다. 빠듯했지만 살 수는 있었어요. 어느 날 배달을 하다가 제가 샀던 상가 앞을 지나갔습니다. 지금은 그곳에 카페가 들어서 있었어요. 8억 9,700만 원에 매입하신 분이 직접 운영하는 것 같았어요. 손님은 많지 않았지만 조용히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분은 직접 운영하니까 그나마 나을 거야. 신호를 기다리며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잘못한 건 투자 자체가 아니었어요.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 것, 욕심에 눈이 먼 것, 위험을 과소평가한 것. 그게 문제였어요. 만약 그때 은행에 넣어뒀더라면, 연 2%라도 받으면서 평범하게 살았다면, 지금쯤 손주들과 공원에서 산책하고 아내와 여행도 다니고 있었겠죠. 하지만 후회해봤자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요. 밤에 아내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보, 그래도 우리 이렇게 건강하니까 다행이에요. 맞아요. 빚도 다 갚았고, 이제 다시 시작하면 되죠. 맞아요, 여보. 우리 함께니까 괜찮아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어진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그 따뜻함이 저를 버티게 해주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단골 중국집 사장님이 제게 음식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오토바이에 올랐어요. 배달을 시작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물론 여전히 몸은 힘들지만 마음은 조금 편해졌습니다. 저녁 배달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어요. 여보 왔어요? 아내가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은 뭐예요? 된장찌개요. 두부 넣었어요. 소박한 상이었지만 따뜻했어요. 잘 먹겠습니다. 함께 밥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오늘 청소하러 간 집 사모님이 떡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요? 좋은 분이네요. 네. 나이 들어 일한다고 고생한다면서. 아내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예전 같았으면 남의 집 청소를 하는 것에 자존심이 상했을 텐데 이제는 작은 배려에도 감사할 줄 알게 됐습니다. 여보, 우리 이번 주말에 공원 갈까요? 좋죠. 날씨도 좋던데. 작은 행복이었지만 소중했어요. 다음 날 아침, 배달을 나가기 전에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아들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아버지, 건강하시죠? 다음 주에 내려갈게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투자 실패와 집을 판 이야기를 자세히 하지 못했어요. 그저 집을 정리하고 작은 곳으로 이사했다고만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걱정할까 봐요. 괜찮아. 아빠 잘 지내. 너희만 잘 살면 돼. 답장을 보냈습니다. 오전 배달을 하던 중이었어요. 신호 대기를 하는데 옆에 고급 승용차가 섰습니다. 차 안에는 제 또래로 보이는 남자분이 타고 있었어요. 깔끔한 옷차림에 여유로운 표정. 저분도 나처럼 퇴직했을 텐데 참 다르게 사는구나. 부럽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부러워해봤자 소용없다는 것도 알았어요. 신호가 바뀌어 다시 출발했습니다. 점심때가 되니 주문이 쏟아졌어요. 하나, 둘, 셋. 쉴 틈 없이 움직였습니다. 아저씨, 빨리 좀 와주세요. 재촉하는 전화도 받았어요. 네, 곧 도착합니다. 숨을 헐떡이며 달렸습니다. 오후 3시쯤 되니 주문이 뜸해졌어요. 잠깐 쉬려고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옆에는 젊은 배달원이 앉아 있었어요. 어르신, 배달 오래 하셨어요? 1년 좀 넘었어요.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죠. 근데 할 수 있어요. 젊은 친구가 웃었습니다. 대단하세요. 전 30대인데도 힘들거든요. 젊은 친구가 힘들면 안 되지. 아직 갈 길이 먼데. 에이, 어르신도 아직 젊으세요. 그 말에 저도 웃었어요. 67을 젊다고 해주는 사람은 처음이었거든요. 집에 돌아오니 아내가 이상한 표정으로 저를 맞았습니다. 여보, 오늘 은행 갔다 왔어요. 은행요? 무슨 일로요? 우리 적금 한번 들어볼까 해서요. 적금요? 네. 한 달에 10만 원씩만 넣어도 1년이면 120만 원이잖아요. 아내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그래요. 좋은 생각이에요. 10만 원. 예전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 금액이지만 지금은 소중했습니다. 우리 조금씩 모으면 나중에 손주들 용돈도 줄 수 있을 거예요. 맞아요, 여보. 작은 희망이었지만 그게 저희를 움직이게 했어요. 어느 날 저녁, 배달을 하다가 옛날 동네를 지나게 됐습니다. 30년 살던 그 집 앞이었어요.
멈춰서서 집을 바라봤습니다. 지금은 다른 가족이 살고 있었어요. 거실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행복하게 사세요. 마음속으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다시 오토바이에 올라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이제는 앞만 보고 가야 했으니까요. 주말이 됐어요. 아들이 내려왔습니다. 아버지, 오랜만이에요. 그래, 잘 지냈니? 네. 아버지는요? 나도 잘 지내. 아들이 작은 집을 둘러봤어요. 눈빛이 조금 어두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힘드시죠? 아니야. 괜찮아. 배달 일 하신다고 들었어요. 응. 건강에도 좋고, 돈도 벌고,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다. 너희는 너희 삶 사는 게 중요해. 아빠는 괜찮아. 아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아버지, 괜찮다니까. 아빠 아직 팔팔해.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아내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이었어요. 할머니, 맛있어요. 손주가 말했습니다. 그래, 많이 먹어. 아내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피어올랐어요.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게 행복했습니다. 아들 가족이 돌아간 후 아내와 둘이 설거지를 했어요. 여보, 아들이 돈 주려고 하더라고요. 나도 봤어요. 안 받았죠? 당연하죠. 우리가 짐이 될 순 없어요. 맞아요, 여보.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가진 건 많지 않지만 자존심만큼은 지키고 싶었어요.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배달을 시작한 지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여전히 힘들지만 견딜만 해요. 매일 아침 오토바이 시동을 걸 때면 생각합니다. 오늘도 무사히 다녀오자. 그리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 아내를 볼 때면 안도합니다. 오늘도 잘 버텼구나. 어느 날 배달 중에 교통사고를 목격했어요. 젊은 배달원이 넘어져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달려가 물었어요. 네, 괜찮아요. 차가 갑자기 천천히 일어나 봐요.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어요. 조심해야 해요. 목숨이 제일 중요해요. 네, 감사합니다.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돈보다 건강이 중요하다고, 건강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지금 이 순간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혹시 저와 같은 실수를 하실까봐 걱정되는 분들께 투자는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노후 자금은 더더욱요. 한 번의 잘못된 판단이 평생을 바꿀 수 있어요. 저처럼요. 하지만 동시에 말씀드리고 싶어요. 실패해도 끝이 아니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건강하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다면 견딜 수 있다고. 오늘도 저는 배달을 합니다. 때로는 비가 오고, 때로는 눈이 와도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아요. 살아있으니까요.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아내가 기다리고 있어요. 여보, 오늘도 수고했어요. 당신도요. 우리는 손을 잡고 저녁을 먹습니다. 소박하지만 따뜻한 식탁?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16억짜리 상가는 잃었지만 더 소중한 것을 얻었습니다. 겸손함을 배웠고 감사함을 알게 됐어요. 작은 것에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어요. 아내와 나란히 서서 노을을 바라봅니다. 여보, 예쁘네요. 그러게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거칠어진 손이지만 여전히 따뜻해요.
이 손을 잡고 있는 한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앞으로 남은 모든 날들도 저는 오늘도 배달을 나갑니다. 67의 나이에 낡은 오토바이를 타고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아직 살아있으니까요.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니까요.